Check this out. 김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독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은 혼나야 될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근데 사실 중요한 게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 팀원과 위메프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법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사건 사령부터 다뤘고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혼쭐 경제 시간에는 일단 팀원하고 위메프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산일 못하고 있다. 그 판매 업체들에게.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또 물건을 못 받고 있다. 그렇죠. 소비자들 그다음에 판매 업체들 입점 업체들이라고 할게요. 네. 다 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의 원인을 보니까 이 팀원하고 위메프의 모회사가 큐텐 그룹인데 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예. 여기에 무리한 M&A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팀원과 위메프는 같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싱가포르의 큐텐이라는 회사고요. 공교롭게도 이 싱가포르의 이커머스 큐텐이라는 회사는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인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영배 대표라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5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팀원은 2022년 9월에 인수했고 위메프는 2023년 4월에 인수했는데 이것처럼 사실은 한국의 이커머스 그러니까 쿠팡하고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회사들의 많은 회사들을 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이커머스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쿠팡, 네. 팀원, 위메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 반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처음에 비슷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지금 쿠팡은 뭐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소셜 커머스 이게 됐는데 팀원하고 위메프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뭐 비슷하지 업체같이 않았어요? 시작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경쟁했는지 경쟁에서 살아남았느냐 이제 경쟁에서 도태됐느냐 이 관점인데 두 가지가 큰 차이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 쿠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배송 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내세운 반면 상대적으로 티모이나 위메프 이런 이 회사들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회사들은 이런 전략이 좀 부재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금 로켓 배송의 쿠팡과 다른 업체들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렇죠. 새벽 배송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투자자들한테 잘 돈을 받아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투자 유치를 잘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을 잘 유치를 못했다. 팀원과 위메프는 그래서 경쟁에서 좀 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큐텐 그룹이 그러면은 이 소셜 커머스 업체들 인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무리한 무리하게 차입해서 인수했던 건가요? 일단 차입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인수 방법이 흥미로운데요. 어떤 식으로 인수하냐면 뭐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사지 않습니까? 돈을 이제 지급하고 지분을 이제 매입하는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 거의 공짜로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향후로 이제 어떤 지분을 약속한다거나 아니면 지분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어떤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거야. 그래서 이 회사 지분을 대신 줄게 인수 자금 대신. 그러면 사실 지금 경영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영배 대표라는 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 10년 전에 지마켓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이베이에 팔았습니다. 2009년도에.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4,500억 원에 팔았는데요. 4,500억이요? 그럼 개인 재산 4,500억이네? 아닙니다. 개인 또 지분이 따로 있으니까. 개인 지분이 750억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50억.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화 같은 거예요. 구영배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돈을 벌었지. 이 사람이 내 회사 산다고 하네. 근데 돈 대신 지분을 준다고 해? 그럼 나도 떼돈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솔깃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경영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 회사를 내가 구영배 씨한테 그냥 지금은 헐값으로 거의 공짜로 넘기더라도 구영배 씨가 요걸 잘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하면 난 그 회사를 지분을 받으면 나는 향후에 대박 재벌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구영배 씨가 750억 왜 개인 재산 750억 4천억에 팔았대 뭐 이런 거로.
근데 또 변호사님 중요한 게 뭐냐면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모두 꿈이 이제 부푼 거죠. 큐텐 그룹에 상장하고 싶었던 게 구영배 씨의 목표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뭐냐면 이렇게 티모이나 위메프라든지 이커머스 회사를 합동해서 상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물류 회사를 상장하려고 해요. 물류 회사. 물류 회사요? 예. 물류가 중요하긴 하죠. Q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물류 회사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거래가 빈도가 많을수록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회사의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가 빈번하고 판매량이 많을수록 사실 물류회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류회사를 상장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 계열사의 물류를 그 회사에 다 몰아주려고 했구나. 그렇죠. 그거 잘못하면 일감 몰아주긴데. 뭐 어쨌든. 네. 예. 자, 그런데 왜 실패한 거예요 이게? 상장이 안 되면서 자금난이 오기 시작한 건가요? 상장이 어렵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상장하려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류회사에 그러니까 빈번하게 창고에 저장하기도 하고 물류 배송도 많아지면 이제 그래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영업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싸게 팔고 뭐 할인권 이런 것들 대거 쿠폰 같은 거 발행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각각의 회사들이 싸게 팔아서 손해가 나더라도 거래가 빈번하게 하면 그 물류회사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물류회사 상장해도 요 얘기였구나. 그래서 상장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으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일종의 돌려막기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제 상장도 좀 늦어지고 결국에는 이커머스 회사들이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금이 이제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일종의 피라미드 형식이죠.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줄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뭐랍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28일에 보내면서 어쨌든 국내에 머물고 있다라는 입장이 확인됐고요.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수수반을 갖고 해결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금만 더 양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의사표명을 좀 한 상황입니다. 아니 주말에 기사 보니까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약 7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지난해에 미국의 유통 플랫폼 위시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거든요. 위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국내에 들여오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인데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G마켓에서 대박을 내서 그런지 뭐 인수는 정말 잘하네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구영배라는 대표가 각 회사에 예를 들어서 임원도 아니에요. 그래요? 이사도 아니에요. 책임 있는. 그럼 등기 이사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그럴 가능성이 피해 나갈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한 책임인 거죠. 자기 이제 지분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부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결제대행 피지사라고 하죠. 결제대행 업체가 환불하고 결제 취소를 중단해서 금융당국에서 일단 소비자 환불 요청 요거부터 좀 무리 없이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 있던데. 일단 뭐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뭐 이커머스 업체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제 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피지사라고 하는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결제하는데 쉽게 말해서 카드 발급하는 회사가 돈을 이 결제 대행업체도 주고 결제 대행업체가 이제 이커머스 회사한테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피지사한테 환불을 해줘라. 소비자들한테. 근데 할부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직 돈이 업체한테 지급이 안 된 경우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대금한 거는 사실 피지사에서 난감한 경우인 거죠. 이 경우까지. 그러니까 결제는 했는데 물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은 사실은 분통이 터지고 환급해달라고 하는데 피지사 입장에서는 그 대금을 유통업체한테 줬다면 이걸 자금을 지급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점 업체들 중소 영세 상공업자들은 판매 대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양쪽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미정산 금액이 22일 기준으로 해서 티몬은 750개사에 1,097억 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판매 대금을 지급을 못한 거죠. 아. 그다음에 위메프가 195개사에 565억 원인데요. 예. 일단 한 1,700원 정도, 1,700억 원 정도가 미지급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소비자들도 예. 물품도 못 받고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돈은 지급된 상황이잖아요. 예. 쉽지 않은 거죠. 이 돈을 사실은 양쪽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은 일단 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디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지 우선순위 판단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는 소비자한테 환불을 먼저 해주자 이런 네. 입장인데 사실 이런 업체들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은 총 금액은 업체가 더 클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수로 보면 그렇죠. 소비자가 훨씬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판매업자들도 물건 빼낸다, 뭐 그다음에 물건 못 낸다 이러면 이제 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은행에서 돈 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뱅크런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지금 한 달 거래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네. 우리가 파악하는 거 이외에 훨씬 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인수 과정에서 이 큐텐 그룹의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도 좀 지적이 되지만 이 이커머스 업계의 문제 이거 꾸준히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커머스의 그런 출혈 경쟁? 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소비자 뭐랄까요? 그러니까 판매에서 우리가 네. 소비자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커머스를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기보다 어쨌든 시장은 그만큼 크다. 예.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큰데 그걸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법률 체계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큰데 지금 쿠팡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이 한 30% 2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일종의 과점 업체가 나오고 있어서 이 밑에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거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어떤 문제까지 보냐면 내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판매처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커머스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할인 폭도 굉장히 큰 거예요.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게 거의 납품업체, 입점업체도 쥐어짜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네. 티몬이나 위메프가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 날짜가요 굉장히 긴다는 거죠. 막 한 달 이상. 정산 막 주기가. 2달.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좀 어려운 얘기 당일 결제하면 빵꾸 날 일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업체한테 저 물건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 수수료 빼고 업체 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정산 주기가 기니까 이제 그 사이에 돈을 돌리다가 이 난리가 났겠구나. 그렇습니다. 위메프는 거의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산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여행 상품이 더 피해가 큰 거예요. 여행 상품. 여행은 미리 상품이 그러네. 도달하기 전에 미리 결제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좀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오너입니다. 예, 구속이 됐어요. 일단 이게 카카오의 무리한 덩치 키우기가 불러온 리스크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카카오 엔터와 하이브의 뭐 그렇죠. SM 사건 경쟁 자체가 때문이잖아요. 그거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가 이제 네. 들어가는 건데 예. 카카오 엔터만 보면 이게 나스닥이 항상 문제예요. 아까도 보시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카카오 엔터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막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외부 투자 자금도 받고. 아마 거기가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사우디 국부펀드에도 돈 엄청 그렇습니다. 받았잖아요. 1조 2천억 원을 사실 투자 받아서 계속 투자도 하고 이러는데 네. 갑자기 상장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왠지 어려운 거죠. 카카오 엔터가 상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고 고민하다가 카카오 엔터가 예를 들어서 SM 인수하면 좋겠다. 이런 업체들 인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인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기업을 늘려가고 있고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는 와중에 또 그 하나의 카카오 엔터가 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자체가 카카오 엔터, 막 카카오 뱅크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항상 자회사 상장할 때마다 예전에 카카오 뱅크 때도 뭐 대표의 스톡 옵션 문제로 좀 구설이 올랐던 적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자회사 상장이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근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냐면요. 다 카카오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뱅크도 있고 카카오 결제도 있고 뭐 이커머스도 들어오고 쇼핑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이 각 업체를 다 상장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잘 팔려요. 그럼 테슬라 AS 서비스도 있고 중고차 판매도 들어오고 그래서 충전업체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개별 업체를 다 상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카카오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 상장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플랫폼 안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엔 경쟁력도 마련해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별 업체가 다 상장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상장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여와서 또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실 상장이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 확장하고 카카오를 그룹을 결국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분석 기사들을 내놓는데 이 계열사를 너무 커져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됐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김범수 위원장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스타트업이죠. 본인도 스타트업으로 컸으니까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종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카카오 안에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은 이렇게 합니다. 백인의 최고 경영자를 만들겠다. 그런데요. 혼자 다 관리 감독을 그러니까 혼자 입김이 되게 셌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한테 맡겨놓고 경영을 하랬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관여하고 이렇게 해라. 주가도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게 혐의가 사실로 발견이 된다면 혐의가 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스타트업의 혜택이라는 게 그렇게 맡겨놓으면 문제가 오히려 없었을 텐데 다 관여를 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이제 금융사입니다.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이거 김범수 의장이 이거 실형이나 이렇게 받으면 대주주자가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이구나. 이러면 유죄만 나오면 그냥 대주주자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개인 행위고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의 행위로까지 연결이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김범수 위원장은 개인의 문제고 이게 과연 카카오라는 법인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만약 그게 확대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 문제도 그렇고요. 앞서 저희가 짚었던 팀F 사태도 그렇고 이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직접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내수에 다 관련된 문제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내수 경제의 뭐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내수 경제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게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 위축의 우려가 좀 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조금 더 과장해서 좀 해석해 보면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 불황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이후로. 근데 공교롭게도 그 버블이 터지는 시점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막 기업의 대주주들이 막 구속되기도 하고 횡령이나 뭐 정치인들의 문제, 주가 조작 이런 것들에요. 항상 버블의 시점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의 우려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장기 저성장의 어떤 신호탄?
그래서 여기 잘 해결돼야 해야 되고 네.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아니 Q10 사태도 좀 좁혀서 보면은 Q10 자체 버블이 꺼진 건 맞죠. 그렇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버블이 좀 꺼진 그리고 거고. 카카오도 사실 버블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카카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회사들. 그 생태계가 그렇죠. 오너가 구속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일종의 계속 쌓아올린 네. 이 성이 진짜 제대로 된 성인가 아니면 모래성인가. 한국의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짧게 이 버블 얘기 또 버블 비슷한 건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비트코인 들썩였겠어요. 이것도 버블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사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어울리지 않아. 누가 왠지.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냐면 벤스 부통령 후보. 아. 이 후보가 네. 아시겠지만 네. 힐밸리의 네, 노래 네.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 입지전자 네. 인물인데 이 러스트밸리 출신인데 네.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인사로 중에서 유일하게 실리콘밸리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이 벤스라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이거 해야 된다. 네. 트럼프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어떤 입장입니까? 원래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좀 규제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해리스를 뭐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거세게 나오니까 이제 해리스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업계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할 거고 이제 조금 더 발언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 보니까 뭐 미국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도 포함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굉장히 이게 앞서 나오고서 그러면 이제 금처럼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할 때라더라도 저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만들어놔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어떤 말을 하냐면 비트코인이 이게 중국에서 한다. 그래서 다른 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다른 하잖아요. 거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베이스. 뭐 그런 이제 암호화폐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혼쭐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이광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